시험제는 이름 다 써주세요. 아니, 네임 있잖아, 네임. 채점은 혹시 아직 안 했어요? 아 했어? 아, 이 부분은 예문 쓰는 거라 네가 못했구나. 그다음은 일반 동사이구나. 괜찮아. 지난번에 안 배운 거 괜찮아. 요즘 맞아. 그다음에 또 채점하고 계신 거. 얘만 보면 돼. 다 했지? 얘는 왜 하나도 안 줬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아 보이겠다. 얘만 같이 가는 거. 나머지는 잘 써. 얘. 근데 왜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할까? 또 다 윤영이. 확인 다 했지? 응. 에이, 이거 쓰면 안 되지. 뭔데 이거는 동사 2개 써놓고. 이건 맞는데 과거인 경우에는 뭐만 알겠지? 요 비동사가 나왔을 때만 도치가 되는 거야. 일반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도치가 안 돼. 알겠지? 얘는 상관없어. 얘는 동사들은 상관없어. 정민 아니 얘는 들어 설명을 하라고 아시 이것만 쓰면 어떻게 이게 뭘 맞은 소리
일단은 다 봤는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일리 테스트 해설을 좀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오늘 이제 교재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갖고 교재를 준비 못한 분들이 이제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분량은 이제 제가 좀 뽑아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같이 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첫 단추 교재로 마지막에 이제 배웠었던 이제 가정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부분은 이제 가정법 개념에 대한 거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 파트에서 여러분이 고등부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잘 기억을 해보세요. 가정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if 가정법, IBC, as if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는 if 가정법의 일단 기본적인 형태, 해석, 그리고 without 가정법의 형태,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단순하죠. 그래서 if 가정법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낸 거고요. 이건 뭐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치구문. 이 도치구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법에서 잘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치구문은 도치를 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도치시키는 건 껌이야. 그냥 얘 날리고 주어 동사 자리 바꾸면 끝이에요. 얘 날리고 주어 헤드 바꾸면 끝이라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도치구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치되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가정법의 본체를 if절로 생각을 하는데 if가 본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본체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바로 가정법의 본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if가 없는 문장이잖아. 지금 여기 문장을 보면 그럼 if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가정법 문장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도치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왜 도치가 되어 있지? 원래는 if I were 이런 형태였는데 if를 날리면서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뀐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등부에서는 단순히 바꿨어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도치된 버전을 보고도 얘가 가정법이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과거 완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요 문장을 보면 Has she gotten proper care? 라고 나와 있는데 요 부분만 보고도 얘는 지금 if가 생략된 도치된 구문이구나 라는 걸 알아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여기에서 여기로 바꿔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without 가정법. without 가정법은 이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without 대신에 뭐 buffer라든가 과거라면은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점.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uffer,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점. 얘는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 특히 대진고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서술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바꿔 쓰는 것까지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셔야 된다. 딱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찝어서 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문제풀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법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테스트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틀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had recalle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if절의 동사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가정법 과거의 기본적인 형태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쓴다라는 이 기본적인 형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인 recall 이거를 써야 알맞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had I known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는 뭡니까? 가정법? 도치된 거예요. 도치된 거. 얘를 보고 우리가 가정법이구나 라고 눈치채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had pp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에 h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를 쓴다라는 점, 요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라는 have modified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하나 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요 자리에 이게 원래는 if절이었죠. 원래는 이렇게 나왔을 거냐. if I have known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 얘는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안 했던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합 가정법. 이 혼합 가정법이란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섞은 거예요. 이게 혼합 가정법이야. 자, 혼합 가정법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if 주어에 had pp를 써.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면 지금 얘들아 형태를 봐봐. if절 같은 경우는 had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 썼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이렇게 과거 완료 형태와 과거가 믹스돼 있지. 이런 걸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얘가 혼합 가정법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서를 봐야 되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가정법 개념 설명할 때 가정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 현재고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거든. 지금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then이라는 표현이 있어. then.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 then이라는 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과거니까 가정법에서는 어떻게 쓴다?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거야. 여기도 똑같아. at that tim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그 당시에라는 표현이니까 얘도 역시나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근거가 바로 at that time 이라는 녀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혼합 가정법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해보면 이런 거야. 내가 그때 비트코인 샀으면 지금 돈 한 100억 있는데. 이게 혼합 가정법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됐어? 이게 혼합 가정법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시 이렇게 띡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제 설명했던 거라 여러분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우리 새 교재 나갈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간략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은 The ladybug is the charming insect 라는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지. 자,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던 건데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어. 됐어? 완전한 문장은 뭐랑 짝이다? 수식어. 즉 형용사나 부사랑 짝이야. 되니? 그러면은 지금 이 that부터 여기 and는 잠깐 건너뛰고 여기까지만 묶어볼게. 그럼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앞이 완전한 문장이고 얘가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을 보니까 insect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대시 나왔고 뒤에 remember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이 녀석의 정체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놈을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어찌됐든 간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관계 대명사 that을 썼으니까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아주 간단한데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asked가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야. ask 목적어 투부정사. 얘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라는 오형식 구조죠. 따라서 여기에 투부정사 형태를 썼다. 사실 저도 답안지에 그냥 간단하게 ask 목적어 투부정사에 대해서만 썼거든. 근데 한 가지만 더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알반이잖아, 그렇지? 자, 상위반이니까 우리 또 신경 쓰자고요. 어떤 거냐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 했을 때 그럼 무조건 투부정사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뭘 쓸 수도 있냐면 pp를 쓸 수도 있어요. pp 과거분사. 그러면 이 목적어가 하는 거면 투부정사 쓰면 되고 목적어가 당하는 거면 pp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까지도 사실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원래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너가 저 picture 1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1이 결정적인 단서야. 이 picture를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you가 뭐가 되냐면 얘가 주어거든요. 얘를 동사로 치면은. 그럼 뒤에 나와 있는 1이 뭐냐면 목적어야. 우리 기본적으로 능수동 구분할 때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은 능동형으로 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투부정사로 쓰는 거구나. 까지 하면 완전 퍼펙트한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고. 우리가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를 제대로 풀 거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는데 여기에 would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죠. 뭡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면은 가정법을 생각해 보라고요. 항상 가정법은 아니지만 가정법의 본체는 would다. 그럼 앞에 여기를 보니까 if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동사를 보면은 과거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정법, 과거형에 맞춰서 써줘야겠죠? 그래서 have pp가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 형태로 써줬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보자면 자, 여기 콤마 이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나와 있는데 뒤를 보면 animals, advertise, 그 다음에 themselve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근데 여기 in이 나왔네. 그리고 as if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in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원문에선 참고로 in이치로 나왔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쌤이 in을 뒤로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as if인데 어쨌든 간 얘도 뭡니까? 가정법이야. 그럼 여기에서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는가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잘 봐봐. 다시 한번 말할게.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현재라고 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전에 그 우리 형규 선생님이랑 시제 파트를 이제 배웠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현재 시제는 평상시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현재 시제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대부분 진행형으로 표현해요. 현재 시제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일반적 사실을 전달할 때 현재 시제를 써요. 즉,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As a phenomenon called apposmatism 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apposmatism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홍보한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걔네가 불쾌한 맛이 나는 것처럼요. 됐어? 그럼 일단 첫 번째 단서는 앞에 나와 있는 advertise가 현재 시제로 나와 있다라는 점. 이게 일단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용,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 이 동물들이 평상시에 지들이 불쾌한 맛이 나는 것처럼 평상시에 자기들을 홍보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둘 다 평상시를 의미하는 거죠. 평상시는 뭐다? 현재 시제야. 근데 가정법에서 뭘 써야 된다? 과거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tasted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하나 안 가져온 게 있네. 잠시만. 예지분은 요거니.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그 혹시 책 사신 분 계신가요? 사신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죠? 다 못 사셨죠? 오늘 수업할 분량을 좀 드릴게요. 교재는 요건데요. 제가 그 표지 사진은 아마 그 아까 단톡방에다가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 요 교재에다가 여러분이 숙제를 하셔야 되니까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사셔야 여러분이 숙제할 시간이 좀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예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의 화목 초반에서 이제 변동을 한 거다 보니까 이 뒷부분 진도를 아마 꽤 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도 나갔던 범위까지만 제가 뽑았으니까 복습으로서 이제 그 전반에 있었던 진도 부분까지는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교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요 교재의 특성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저랑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필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빈 공간에다가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이제 필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페이지 같은 데 펴보면은 필기할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어법 수업을 할 때는 좀 필기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노트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부분이 노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스프링 노트에다가라도 좀 필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교재를 쓸 때 제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재는 이 실력 따지기 교재가 이제 보통 고1 후반부에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카테고리 여기 컨텐츠를 좀 보시면요. 없으신가? 컨텐츠 부분 있나? 없나? 없어요?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컨텐츠 부분을 보면은 네모어법, 밑줄어법, 실전 모의고사 총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모어법은 뭐냐면 선택형 어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어법은 말 그대로 밑줄 친 거 5개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를 모아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제로 하는 거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 부분은 구문 분석과 해석을 같이 하는 걸로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그 숙제의 틀이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진도를 나갈 때는 일단 기본 개념은 당연히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정법 수업했다시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과감하게 넘어갈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기출이 기준이에요. 기출, 모의고사 또는 내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어법으로 잘 나온다, 영작으로 잘 나온다, 어느 학교에서 특히 잘 나온다,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기출 우선순위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가, 기본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배웠으면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걸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파트에서 유닛 1, 2 부분만을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닛 1에 나와 있는 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파트고요. 유닛 2에 나와 있는 게 명사, 대명사의 일치, 즉 전부 다 일치에 관련된 거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일치는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별거 없거든요. 내용적인 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으로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잠시만요. 프린트가 있는데 제가 아까 깜빡하고 출력을 안 해놔갖고 출력을 지금 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아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좀 드리고 여러분이 보면서 좀 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프린트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뒤로 좀 붙여요. 자,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제 작성해 놓은 이제 고등어법, 풀이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읽어보고 얘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 동사 관련 어법, 2번에 절 관련 어법, 3번 해석이 필요한 어법들, 4번 형용사 대 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 2, 3, 4가 순서대로 기출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쓴 겁니다. 제가 말하는 기출은요, 거기 4번까지 써 있는 건 전부 다 내신과 수능이 전부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내신과 수능이 전부 다 포함된 것들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새 교재를 나가니까 다시 한번 고등 기출 어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요, 고등 기출 어법이라고 쓸게요. 고등 기출 어법. 고등 기출 어법은 이제 제가 흔히 지금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4단계로 보통 나눠서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동사 관련 어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원래 기타로 퉁치는데요. 지금 3번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 어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석 관련된 어법.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형용사 대 부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네 개가 9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시험에서요. 학교 상관없습니다. 내신 수능 상관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 어법에서 95%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증명을 해 보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요, 일반적인 문법 교재 있잖아요. 무슨 뭐 그래머 존이라든가 뭐 그래머 인사이드라든가 막 그런 교재들을 이제 쓰잖아. 근데 그 교재에 챕터를 잘 보면은 챕터가 이렇게 구성돼 있어. 안 써도 돼. 그냥 봐봐. 첫 번째, 뭐 1단원 문장의 구조, 2단원 시제, 3 조동사, 4단원 수동태, 5단원 투부정사, 6단원 동명사, 7단원 분사, 8단원 비교구문, 9단원 접속사, 10 관계사, 11 그 가정법, 12 특수구문.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문법 교재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12개의 단원을 제가 썼는데 1번부터 7번 여기 지금 절반이 넘죠? 총 12단원에서 7단원에 해당하는 거. 이 1, 2, 3, 4, 5, 6, 7단원이 전부 다 이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전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어법 자체가 과반수 이상이 동사 관련 어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이 세 단원이 바로 절 관련 어법입니다. 됐어? 그럼 남는 거 2개밖에 없죠. 비교구문과 특수구문이 있죠. 비교구문과 특수구문은요, 사실 3,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사실 원래 제가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 2개는 기타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구문과 특수구문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12단원에서 7개에다가 3개니까 10개죠. 12단원 중에 10단원이 1, 2번에 해당되는 거야. 10단원이.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든지 간에 동사 관련 어법과 절 관련 어법이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법의 전부거든요. 됐어? 자, 이게 학년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1 때는요, 보통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이 약 70% 정도 비중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나머지에서 30% 나오는 거야. 나머지에서. 고1 때는 보통 그렇습니다. 고2 때부터는 얘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요. 고3 때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 세 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특히 고3 정도 되면은 절 관련 어법의 비중이 약간 줄어요. 얘가 약간 줄어들고 해석이 필요한 어법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특히 해석이 필요한 어법을 좋아하는 거는 모의고사나 수능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내신보다는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해석에 관련된 어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매번 수능마다 해석에 관련된 문법이 매번 나와요. 매번.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좀 더 수능 쪽에 가까울수록 이 문제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어법 문제를 못 푼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이제 저마다 이제 각각 쓰셨는데
학교마다 그리고 또 매년마다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올해 기준으로 말하면은 올해 고1이 어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올해.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등부와 연관해서 지금 코시국 이후로 학생들의 학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공부를 잘 안 해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 때도 대부분 서술형도 출제 안 하고 장성중 제외하고는 서술형도 출제 안 해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고등부에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고1 수준, 시험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몇몇 학교 제외하고는요. 근데 평균이 맞춰지고 변별이 돼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머리 써갖고 열심히 어렵게 시험을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대충 내도 애들이 틀리거든요. 대충 내도.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시험 내기 편하면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거죠. 시험 내기는 편해. 한 1분이면 만들 수 있어. 근데 애들은 되게 많이 틀려. 이게 이제 가성비 좋은 문제거든요. 그 대표가 바로 뭐냐? 어법이에요. 어법.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엽고 1학년을 이제 1년 내내 내신 대비를 했는데 주엽고에서 어법 문제가 평균 4개 내지 5개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를요 정말 많이 내야 3문제입니다. 많이 내야 3문제예요. 근데 작년에는 몇 문제? 5문제나 나왔습니다. 5문제. 물론 주역고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어법으로 변별이 잘 되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 어법이 보통 배점이 어떠냐면요 3.7에서 3.8점 정도 됩니다. 객관식 기준으로요. 객관식 배점에서는 최상입니다. 4점짜리 문제 내는 거 거의 없어요. 3.8, 3.7이 최대예요. 객관식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 그 어법 객관식으로 나온 건 대부분 3.7에서 3.8점으로 배점을 매겼습니다. 왜? 많이 틀리니까요. 됐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어법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사 관련 어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한 방에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 관련 어법에 대해서 풀이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배워야 할 부분이 유닛 1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요 1, 2, 3번으로 써있고 되게 짧죠? 내용이.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는 게 뭐냐면요 동사 관련된 어법을 풀 때는 이렇게 니네가 이 순서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 순서로 푸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풀이 순서는요 실제로 제가 풀 때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동사 관련 어법인데 일단 그러면 동사 관련 어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동사 관련 어법이란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동사처럼 생긴 것 전부예요.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형 make를 써볼게. 그럼 make로 나오든 뭐 makes로 나오든 made로 나오든 to make로 나오든 뭐 엄청 많잖아요. making으로 나오든 형태가 엄청나게 많죠.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어쨌든 동사처럼 생겼으면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자 그러면 이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순서가 있는데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첫 번째 이거 안 써도 돼요.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항상 1순위예요. 동사 관련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made의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보통 뭘 먼저 생각하냐면은 making이냐 made냐 보통 능수동만을 따진단 말이야. 이것만 보면은.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접근해야 되는 건 얘가 동사냐 아니냐로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동사냐 아니냐. 됐어? 얘가 PP일 수도 있지만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구문 분석이에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한 절 안에는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 분석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문 분석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할 줄 몰라. 그러면은 동사 관련 어법을 못 풀어요. 근데 동사 관련 어법이 거의 대부분 과반수 이상 나온다고. 밑줄 어법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문 분석을 못 한다? 당연히 어법 문제 틀려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판단을 했어.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겠죠. 동사 자리가 맞다.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니다.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세 가지. 동사의 세 가지 특성. 시제가 맞는가? 수일치가 맞는가? 태가 맞는가?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세 가지. 아까 전에 쌤이 1일 테스트 피드백을 할 때 우리 투부정사가 나왔었죠. 2번에서. 그렇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잖아. 그렇지? 아까 전에 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앞에 ask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됐어?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었고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미리 쓸게요. 준동사를 써야 되거든요. 준동사. 준동사란 게 뭐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준동사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준동사를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요 문제에서 어느 준동사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힌트를 얘를 통해서 얻었죠. ask의 목적격 보호로는 투부정사를 쓴다 라는 걸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준동사를 사용하느냐까지는 알고 있었어. 여기서 끝났지 여러분. 아까 문제 풀이할 때. 근데 쌤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 줄 알았으면 마지막으로 시제와 태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됐어?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 투동사 원형 말고 PP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해석해보고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도 따져봐라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사 관련된 걸 풀 때 시제, 수, 태 그리고 시제와 태 준동사는 수일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시제와 태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고등 기출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동사 자리가 맞다면 여기부터 다시 볼게. 동사 자리가 맞다면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시제는 출제율이 굉장히 낮아요. 됐어? 그러니까 생으로 시제를 갖다가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과거 써야 돼, 현재 써야 돼 이런 문제 안 내요. 안 내. 우리가 중등부 때는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쓸래 이런 문제 많이 냈죠. 특히 중2 때 안 냅니다. 고등부에서 그런 거 안 내요. 그나마 고등부에서 간혹가다 나오는 거는 대과거 쓸래, 과거 쓸래 뭐 요 정도? 아니면 대과거 had pp 쓸래 아니면 현재 완료 have pp 쓸래 요 정도? 근데 그것도 정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생 시제 문제는요 정말 안 나옵니다. 출제율이 5%도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요 시제는 애매한 구석이 많아요. 애매한 구석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로서 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경우로 보통 시제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확실한 경우가 뭔데요, 선생님?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나왔었던 가정법 있죠.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이렇게 단순 시제만 갖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시제와 다른 문법을 섞어서 출제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보통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동사 관련된 거 풀 때는 시제는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문제를 출제하는 건 수일치와 태입니다. 수일치와 태. 보통 내신에서는 태를 좀 더 선호하고요. 수능에서는 수를 좀 더 선호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물론 이제 당연히 내신에서도 이게 나오고 수능에서도 얘가 나오죠. 보통 얘네가 좀 더 선호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준동사,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닐 때 준동사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준동사를 사용하느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초부정사를 쓸래? 동명사를 쓸래? 현재분사 쓸래? 과거분사 쓸래? 이거는 여러분이 중등부 때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야겠죠. 일단 어느 준동사를 쓸지 알려면은 각 준동사의 품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다. 동명사는 명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이 각자의 품사가 있죠. 그걸 일단 당연히 알아야만 풀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시제와 태까지 신경 쓰는데 보통
태에 관련된 거는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한데요. 시제에 관련된 건 내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신 기준으로는 시험 범위에 해당 안 되면 잘 출제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선 더더욱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제에 관련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to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to have pp 쓸래 뭐 이런 문제야. 그래서 이게 시제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이 구분 문제는 평소에는 안 나와요. 평소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중등부와 고등부 시험에서의 또 여러 차이 중에 큰 차이 중 하나가 뭐냐면요. 중등부는 어법 문제를 낼 때 목표 어법이 있어요. 단원마다. 각 교과서의 단원을 보시면은 뭐 어법 사항이 2개씩 나오죠. 근데 고등부는 그딴 거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시험 내는 건. 고등부 어법은요. 무조건 전범입니다. 무조건 전범위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 무슨 뭐 어떤 어법이 나온다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 없다 또는 내가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걸 읽었는데 to have pp 이런 게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나와요. 이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태는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시험 범위에 상관없이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나 뭐 교과서를 읽었는데 to have pp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까지 이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평상시에는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됐어요? 여기 세 가지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되겠다. 동사 자리가 맞다면 스위치와 태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됐어? 이것만 여러분이 고려하면은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준동사를 사용하느냐가 보통 중요해요. 고1 수준에서는요. 근데 더 나아가서 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1 2학기만 돼도 이게 나오거든요. 됐어요? 1학기 때는 보통 잘 안 나와요. 2학기 때만 돼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경 써야 된다. 단 시제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굳이 너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동사 관련 어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 과정으로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8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 동사의 수일체 같고요. 포인트가 총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 4개가 내용 전부예요. 그냥 한번 단원 제목만 좀 볼게요. 포인트 1에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 포인트 2. 관계사절 내 동사의 수는 선행사를 찾아라. 세 번째, 주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구문에 주의하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도치예요. 도치. 그리고 4번, 주어 형태에 주목하라.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끝이 났죠. 자, 여기에서 기출 기준으로 제가 별표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이제 지울게요. 자, 이 포인트 4개 중에서 수능 또는 이제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선순위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포인트 1이에요. 이게 1순위야. 별표를 4개로 할게요. 얘는 별표 4개. 포인트 1이. 자, 그리고 어법 기준으로 이게 어법 기준이냐 영작 기준이냐에 좀 따라 다른데요. 포인트 2번이 별 3개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4번 잠깐만요. 이거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포인트 3번이 별 2개, 포인트 4번이 별 1개. 요 순서로 가면 되겠네요. 포인트 순서대로 기출에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주어 동사 스위치에 대한 건데, 그럼 결국에 이 스위치로 출제하는 요지는 2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요 사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포인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데 요 동사 자체가 뭔가 좀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녀석들이야. 요 2가지라고 보면 돼요. 스위치로 출제하는 건 결국 요 2개야. 됐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건데 고등부는요 단순 암기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순 암기 문제를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유형보다는 1번 유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시험을 낼 때요. 근데 1번 유형이 뭐예요? 포인트 1번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출제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봅시다. 이 1번을 기준으로 제가 좀 필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패턴입니다. 요 패턴. 그러면은 요 괄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종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용사예요. 요 괄호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이 형용사가 이 주어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형용사에 대한 종류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주어,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거는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인데요, 제가 현재 분사로 쓰겠습니다. ing한테.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pp입니다. 과거분사. 자, 그 다음에 5번은 관계사 절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제 얘네가 전부 다 형용사거든요. 전부 다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요, 여기다 따로 쓸게요. 1번 대절입니다. 여기서의 대절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리고 두 번째는 콤마, 그리고 세 번째는 대시로 연결된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형용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형용사만 쓴 거예요. 형용사만. 지금 전명구, 형용사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사절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형용사구는 일단 제가 잠깐 제외했습니다. 어차피 형용사라는 걸 제가 써놨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얘뿐만 아니라 당연히 동격을 나타내는 애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고로. 대절, 콤마, 대시. 됐어? 이게 전부 다 동격을 나타내는 거다. 자, 이런 패턴인데,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순위는 얘입니다. 4번이에요. 얘가 1순위, PP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자, 왜 그러냐? 이유가 단순한데, PP 중에서도 특히나 동사의 이기형이 있죠. 요 형태가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가장 출제율이 높아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오고 여기 동사가 나왔어. 여기 동사의 이기형이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요 바로 위에 동사의 이기형이 나와. 이런 패턴이야. 이런 패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 부모분석하면 얘를 과거형 동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과거형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PP야. PP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얘가 과거형 동사가 된다고. 됐어? 근데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건 아니야, 얘들아. 이럴 수도 있어요. 똑같이 동사에 이기 쓰고 여기 동사에 이기 써볼게. 그러면은 얘가 과거형 동사고 얘가 PP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수식한다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쓰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올바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 했다라고 해석되겠죠. 과거형 동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되겠어?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겠지. 과거분사니까. 그러면 뭐뭐 된 주어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즉 해석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PP형이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야? 야, 여기가 PP계 아니면 과거형 동사계?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너 그거 구분할 줄 알아? 이것까지 물어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동사의 수일치에 관련된 거를 출제할 때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됐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애들 나왔을 때 얘네가 주어가 아니라 요 놈이 주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 놈의 수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패턴은 다 똑같아요. 이 사이에 뭘 쓰던 간에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단수로 나와. 그러면은 동사 바로 앞에 명사가 나와. 여기에는 복수를 써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문문석을 제대로 안 하면은 앞에 복수형 나왔네? 복수형 동사 써야지. 이래 버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주어가 단수니까. 됐어? 당연히 반대로도 나옵니다. 주어가 복수야. 그럼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단수로 써놓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야. 너네 지금 예문 보면 다 똑같거든요. 거기 포인트 1에 예문 하나 봐볼래? 거기 보면은 his studies라고 나왔어. 복수지. 근데 뒤에 전명구 보여요? of big business? 비즈니스는 단수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어?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10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2번 문제.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보면은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여기는 뭐 부사구니까 빼버리고요. The supply 나와 있지. 얘가 주어야. The supply.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has 쓰면 되겠죠. 끝난 거거든. 근데 has 바로 앞에 뭐가 나왔어? stores 복수 나왔지. 됐어? 이렇게 낚시하는 거라고. 제가 말한 대로 주어가 실제로는 단수인데 동사와 가까이 있는 명사를 반대로 쓰는 거야. 됐어? 이렇게 낚시하는 거야. 이 문제는요. 수능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재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었어요. 재작년 수능 4번이었나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일치에 관련된 거는요. 어디까지나 구문 분석이 핵심입니다.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요 PP형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 전명구 투부정사, ing, pp, 관계사절 전부 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만 채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보면은 관계사절 내 동사의 수는 선행사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왜 헷갈리냐면은 사실 별거 없거든 얘도. 별거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패턴으로 그냥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2번으로 쓰겠습니다. 2번. 명사 나오고 그냥 관계대명사 편의상 대서로 쓸게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관계대명사는 이름이 대명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거든. 됐어? 근데 지금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즉 주격 관계대명사를 하죠. 그럼 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라는 건 결국 앞에 있는 명사를 봐야 알 수 있겠죠. 왜? 얘는 얘를 대신하는 거니까. 됐어? 얘가 단수든 복수든 여기 쓰는 건 똑같잖아요. 대신하 후나 위치 쓰잖아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관계사절 내부에 있는 이 동사는 앞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온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됐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은 되게 단순한데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출제할 때 조금 어렵게 출제하는 버전이 2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패턴. 자, 그럼 심화 패턴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잘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명사가 하나 나왔었어. 그리고 또 어쩌고 또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관계사절이 얘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는 얘를 꾸며줄 수도 있거든요.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명사는 단수야. 근데 이 명사는 복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 해석으로 구분. 해석으로 구분할 때 뭐뭐 하는 명사인지 아니면 뭐뭐 하는 명사인지. 됐어?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해석을 안 하고는 못 푸는 문제예요. 됐어요? 이거를 해석할 때 팁을 줄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간혹 가다가
뭐뭐 하는 명사 또는 뭐뭐 하는 명사 내가 해석을 했어. 근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팁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우리가 원래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명사를 각각 그냥 요 자리에 대입을 해보세요. 얘 이름 뭐야? 관계 대명사잖아. 대명사니까 결국 어떤 명사를 대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을 해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동사 자리에 made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만들었다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가 만들었다 또는 얘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뭐가 더 적절한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하는 명사 이거보다 얘가 뭐뭐 했다, 얘가 뭐뭐 했다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쉽다고요. 쉽고 빠르다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 명사를 주어 자리에 대입해서 해석하라고요. 대입해서 해석. 됐어요? 이 얘기한 겁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예문은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예문은 쉽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문제에 지금 제가 쓴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자. 제가 9번 문제 볼래요? 10페이지에 9번 문제. 얘들아 봐봐. 9번 문제 보면 I found some cafes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cafes니까 복수형이죠. 그렇죠? 근데 뒤를 봐봐. Near my office야. office는 단수죠. 됐어? 그럼 잘 봐봐. 지금 어때? 앞부분에 나와 있는 cafes는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근데 뒤에 나와 있는 office는 단수형으로 나왔어. 그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카페가 don't use하는 건지 아니면은 my office가 don't use하는 건지.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된다고. 그러면 봐봐. 카페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피스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맞겠어요? 카페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해석상 맞겠죠. 그러니까 카페들이 복수형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n't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책에 없는 거를 또 하나 보여줄게요. 책에 없는 거. 자, 책에 없는 거는 조금 특이한 건데요. 조금 특이한 거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얘가 더 자주 나와.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를 소개해주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왼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패턴을 보여줄게요.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문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예문으로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야. 아주 쉬운 예문으로 썼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of 명사 나왔지? 명사 then 나왔죠? 주어 동사 주어 think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is 또 동사 나왔죠? 됐어요? 보여요? 주어 동사 동사 보이시죠? 패턴 보이죠? 이런 패턴입니다. 자, 일단 예문으로 하나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문으로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 패턴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울 때 주격 관계대명사면 주어라는 소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원래. 그치? 근데 주어 동사가 나왔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 얘가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삽입절이라고 돼 있어요. 삽입절. 그래서 이 주어 동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that 뒤에 동사가 나왔죠. 됐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맞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아니 이게 삽입된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뒤에 주어 동사에서 요 동사 있죠. 요 처음에 나온 동사. 요 동사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가? 이 동사에 나오는 거는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동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야. think나 believe, 뭐 say, 뭐 know, 뭐 이런 단어들이야. 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단어들의 이제 공통점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애들이다. 대절.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애들이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내가 풀 버전으로 다시 써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 동사, 대절이 나와. 그리고 주어, 동사. 원래 이런 패턴이었어. 원래 이런 패턴이야. 잘 봐봐.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접속사 대신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목적어 절을 이끌 때는요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I think that 할 때 이 that 빼도 되잖아요. I think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신 생략된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대신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라 했어.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얘는 뭐야? 주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주어가 있으니까 뒤에는 주어가 없어야겠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주어니까. 됐어? 그럼 그 주어를 얘를 빼는 게 아니고 얘를 빼는 거야. 얘를 대신하는 거야. 얘.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 주어 대신에 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빼버린 거야. 됐어? 그럼 패턴이 어떻게 되냐? 명사 대 주어, 동사, 동사라 패턴이 되죠. 명사 대 주어, 동사, 동사. 됐니?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문법책이나 아니면은 뭐 인강 같은 거 보면은요. 그냥 삽입절이니까 삽입절 날리고 그래서 동사 나왔으니까 이 동사의 수일치는 여기다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네 입장에서는 얘가 삽입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삽입절을 구분할 줄 안다 하면은 삽입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잘 구분을 못하겠다. 아, 대절을 받는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절을 받는 동사.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패턴은 제가 보여드렸고 아니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내는데?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똑같아요 얘도. 여기를 단수로 써놔. 그리고 얘는 복수로 써놓는 거야. 지금 내가 쓴 예문 보여요? 단수죠? The writers 복수죠? 이렇게 내는 거라고. 됐어?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내는 거야? 여기다 밑줄 쳐놓는 거야. 됐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헷갈리냐? 앞에 주어가 복수형이네? 그럼 얘도 복수로 써야지. 이렇게 써버린다. 이게 아니야. 얘는 지금 뭐야? 주어가 지금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 주어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고 얘의 선행사는 어북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단수형으로 쓰는 게 맞는 거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해석은 별거 없어. 내가 책 한 권을 발견했어. 어떤 책이냐? 작가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책.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별거 없죠? 요게 바로 두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즉 관계대명사 절 내에 정확하게 말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절 내부에서 이 삽입절이 들어간 경우 수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책에 없어요. 제가 어법책을 정말 많이 봤는데 어법책에 이 내용이 있는 것 자체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와요. 참고로 중간고사의 그 주역부에서도 요 관련된 패턴이 모의고사에 나왔었거든요.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법.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2번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말씀드렸고 포인트 3, 4번은 사실 부수적인 거라서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포인트 3번. 자, 보겠습니다. 포인트 3번은 도치구문에 관련된 건데 도치구문은요 어법에서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난이도가 되게 쉽습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법으로는요. 도치구문의 포인트는요 영작이에요. 어법이 아닙니다. 영작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출제율이. 그래서 영작하는 방법이 사실 훨씬 중요한데 그거를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분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어법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3번으로 쓸게요. 도치구문. 도치는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한정적인데요. 시험에서 나왔던 거 기출 순으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어 도치예요. 그래서 부정어 도치의 형태는 부정어나 아니면은 준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준부정어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정어랑 비슷한 애들. 그래서 준부정어는 대부분 거의 뭐뭐 아닌 이렇게 해석된 애들을 준부정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뭐 rarely, 뭐 hardly, 그다음에 뭐 little,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준부정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은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써볼게. 부사도치라는 게 있어요. 부사도치. 부사도치는 뭐냐면요.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 또는 부사구가 나오면 역시나 도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그냥 동사주어라고 썼는데 부정어 도치와 부사 도치는 도치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부정어 도치는 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문문 도치라고 표현해요. 의문문 도치. 부사 도치는 단순 도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녀석을 도치시킬 때는 의문문 만든다 생각하고 도치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짧게 써볼게요. The man comes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주어 동사를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를 시키는 겁니다. Does the man come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이렇게 도치시키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게 만약에 나왔다. 자, 똑같이 써볼게요. The man comes를 썼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라? 자리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도치시키라고. 그냥 comes the man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치시키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보통 이제 도치구문에서 이제 나오는 건 요 2개가 끝입니다. 책에도 이것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3번으로 쓸 건데 3번은 보통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도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18년인가? 그때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도 몇 번 나왔었어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냥 그 정도인데요. 어쨌든 나오는 거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형식 도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2형식 도치가 있어요. 2형식 도치. 자, 2형식 도치는 뭐냐면요. 주어, 동사, 보어. 이게 2형식이잖아. 근데 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형용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형용사가 나왔을 때.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도치시킬 수 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거꾸로 쓰면 됩니다. 이거 거꾸로 쓰면 돼요. 즉 형용사 보어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형식 도치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3가지 도치를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 3가지 소개해드린 건 가장 기본만 설명드린 거예요. 기본만. 그러면 얘네가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는요. 어법 문제로는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얘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아니 누가 보더라도 얘가 주어잖아요. 더맨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스위치한다. 이건 너무 쉬워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출제율이 낮습니다. 이거 틀리면은 뛰어내려야 돼. 너무 쉬워. 얘가 그나마 스위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부사도치가.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제가 그냥 부사라고 썼는데 이 예시를 조금 바꿔볼게요.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요? Down the street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좀 바꿔서 Come the man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래로 남자들이 온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는 city는 단수로 나오죠. 근데 the man은 복수형이죠. 됐어?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학생들이 잘못 보면은 얘가 주어네? 그럼 여기 come를 써야지? 이래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뒤에 나온 the man이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는 come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됐어?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치는 얘들아 다 똑같아. 낚시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됐어? 근데 얘도 역시나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왜? 너무 쉬워요. 이거 알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조치. 얘는 이제 어떻게 잘 나오냐면요. 출제율은 되게 낮은데 이거를 뭐랑 섞냐면요. 소대구문이랑 믹스합니다. 소대구문과 섞음. 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예시로 보여줄게요. 뭐라고 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더 man이라고 볼게요. 그냥 people이라고 볼게요. people. are so happy. that 이렇게 나왔어요. 대절은 생략할게요. 내용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구문을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도착시킬 수 있다? 거꾸로 쓰면 된다고요. 그럼 so happy가 맨 앞에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people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주 뭐 별거 없죠. 그냥 거꾸로 쓴 거야, 얘를. 거꾸로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두 가지 중 하나로 됩니다. 둘 중 하나. 첫 번째, 여기 밑줄 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다 밑줄 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자, 문제 의도를 알려줄게. 학생들이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없어요. So happy are people? 이게 뭐야? 그러니까 happy가 행복한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용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근데 얘가 왜 도치가 됐지? 이거를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면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되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해피가 그냥 주어로 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형용사인데 형용사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뭐 어떻게 명사로 쓰였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피가 단수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이지 이렇게 써버린다고.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실제로는 뭐다? 이 형식이 그냥 도치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주어는 people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어라는 형태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대세다가 밑줄 쳐놓는데 이 대세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댓구문에서의 대시입니다. 자, 소댓구문에서의 이 대는요, 우리가 문법에서는 결과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접속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댓구문 어떻게 해석하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너무 뭐뭐해.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해석이. 그러니까 대만 해석하면 그래서야.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만 놓고 보면 대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써놓느냐?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 위치. 그래서 마치 얘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 것 마냥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됐어?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의 밑줄을 쳐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한다. 근데 이렇게 만약 출제한다면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출제율이 높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출제를 하고요. 특히 수일치에 관련된 거라면 2번에서 출제를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치가 어법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어법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영작은요 진짜 겁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역부 내신 대비 하면서요 1년 동안 3번 나왔어요. 영작이 3번 나왔어요. 이 도치 이거 부정어 도치 이거는 영작으로 나옵니다. 얘는 영작으로 별로 안 나와요. 얘네는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어 도치는 얘가 중요한 건 영작에서 중요한 거고요. 부사 도치는 어법 특히 이제 수일치에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수일치 문제 출제율 낮아요. 별로 안 높습니다. 왜? 쉬우니까요. 됐어요? 얘는 지금 내가 아주 심플하게만 썼지만 이걸 활용하는 영작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설명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은 이걸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내가 까먹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4번 보겠습니다. 주어 형태에 주목하라. 얘는 필기할 게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 보고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4번은요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내가 별 1개를 준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박스를 보면 ing구, 투부정사구, 명사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단수네요. 구나 절은 단수 취급입니다. 지금 ing, 투부정사, 명사절 얘네들 해석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렇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근데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빈 공간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쓰세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ing구, 투부정사구, 명사절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명사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명사절 중에서 특이한 거 딱 하나, 왓절이 있어요. 왓절. 참고로 여기서의 왓은 무엇 말고요. 관계대명사 왓 말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왓절은요. 보통은 단수 취급하는데 복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단수, 복수가 둘 다 가능해요. 알겠죠?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단수 취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안 외워질 테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왜 왓절은 단복수 취급이 둘 다 되냐면은 얘들아 우리 중3 때 이 관계대명사 왓을 어떻게 배우냐면 왓이라는 건 너, 띵, 대시다 이렇게 배우거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고 얘가 관계대명사.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보통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 선행사 더 띵이 아니라 더 띵즈인 경우도 있어요. 더 띵즈. 근데 우리가 더 띵즈 대도 왓으로 쓸 수 있어. 됐어? 그럼 더 띵즈는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왓이 복수 취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쌤 어떻게 구별해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보통 왓절을 단수 취급하냐 복수 취급하냐라는 문제는 잘 안 내요. 거의 안 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구분을 하셔야겠다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왓절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주어 자리에. 그럼 is 써야 되냐, are 써야 되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죠. 그때는 뭘 보면 되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보어를 보면 돼요. 보어. 이 보어가 단수면요. 얘도 단수고요. 똑같이. 이 보어가 복수면은 얘도 복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She is a student라고 쓰지 She is student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치? 왜? 그녀가 한 명이니까 똑같이 단수에 맞춰 쓰는 거죠. 됐어? 단수인데 얘를 복수형으로 쓰진 않잖아. 똑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왓절이 나왔는데 뒤에가 단수다? 그럼 단수 취급. 복수 나왔다? 복수 취급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박스를 볼게요. each와 every 그리고 both와 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each, every는 뭐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단수 취급한다는 거. each 명사. 그러니까 each는 단수 명사의 단수 동사. every도 뒤에 단수 명사의 단수 동사. 사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책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좀 추가해서 옆에다가 여러분이 좀 써보세요. 어떤 거냐면 each 같은 경우는 each of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each of로 쓸 때는 복수 명사가 나와. 근데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패턴을 좀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말하면 요 패턴은 뭐냐면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줘서 each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each는 원래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형 동사가 오는 거다. 알았지? 그리고 every에 대한 것도 하나 써주자면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every는 모든이란 뜻이거든.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근데 모든이 아니라 뭐뭐마다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every가. 그래서 everyday 매일매일 하루마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every 같은 경우가 마다로 해석이 될 때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every 기수 복수명사, every 서수 단수명사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예시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2일마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이틀마다. 이틀마다는 어떻게 영어로 쓰냐면요. every 2 days로 써요. 됐어? 또는 every 서수로 쓰면은 second day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러니까 요 패턴에서는 every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기수는 이제 니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숫자가 기수야. 1, 2, 3, 4. 서수는 서가 순서야. 순서. first, second, third 걔네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수는 2부터 시작이거든요. 1부터 시작이 아니야. 왜냐면은 야 만약에 1일마다를 영어로 쓴다고 하면 every one day라고 쓸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냐? every day라고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one은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2부터 시작이야. 2부터 시작이니까 복수형을 쓰는 거야. 알겠죠? 요거 책에 없는 거니까 추가로 알려드린 건데 뭐 얘네들은 기출에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와 더 형용사 있는데 더 형용사는 뭐 아래 해석에도 써있죠.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얘들아 근데 더 형용사가 무조건 뭐뭐한 사람들은 아니야.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 여러분 저기 뭐야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나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 교회에서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보면은 영문판이 있거든요. 영문판. 영문판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에 초반부 있죠.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이런 초반부 있잖아요. 그 초반부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선과 악. 근데 이 선이라는 걸, 선, 착할 선자예요. 이 선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의시라고 해요. 그냥 이게 좋은 사람들 이게 아니야. 그냥 좋은 것이라는 뜻이야. 좋은 것. 그래서 선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무조건 뭐뭐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될 때는 복수로 보는 게 맞는데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될 땐 당연히 단수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역시나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분 표현에 이제 그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표현은 제가 뭐 따로 써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표현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여러분 부분 표현이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 근데 정작 부분에 관련된 part라는 단어는 없어요. part 있어요? 거기 빨간색으로? 아래 글씨 조그맣게 나와 있죠. most of, some of, all of 보이시죠? 근데 part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 표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표현이라고 이렇게 책에 써 있잖아. 거기에 너네가 아래다가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렇게 좀 써주세요. 부분 표현은요 비율 개념입니다. 비율의 개념이야. 비율. 그래서 그러니까 퍼센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퍼센트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퍼센트 개념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부분 표현 더하기 명사로 나와 있죠. 명사 이렇게 대문자 n으로 나와 있죠. 명사. 여기에 수일치예요. 거기에다 책에다 써두세요. 이 명사에다 동그라미하고 여기다가 수일치입니다. 앞에 most가 나오든 some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발이든 다 필요 없어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수일치를 하는 겁니다. 아래 있는 예문을 보더라도 about 95% of the water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95%, 95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수일치할 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제가 방금 전 포인트 4번을 쭉 설명드렸지만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해야 될 만한 건 없어요. 다 뭐야? 암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암기는 출제율이 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 1, 2, 3이고요. 1, 2는 어법에서 특히 포인트 1이 어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포인트 3번은
영작, 부정어 도치, 영작이 잘 나온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추가로 영작에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여러분 교재 구매하셔서 거기다가 하셔야 돼요. 잠깐만.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월요일이죠? 그렇죠. 일단 뒷부분 명사대명사 일치 파트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이는요. 그래서 그죠? 10쪽에서 11쪽이랑 그 다음에 그게 어디냐? 15에서 16의 위쪽이네요. 16쪽은 그 5번까지 말하는 겁니다. 6번부터 그 모의고사 형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10에서 11, 15에서 16 여기는요. 문제 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과 해석을 추가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모자르다면 그 여러분이 좀 그 노트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 노트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 13 그리고 16 잠깐만요. 12, 13 그리고 16에서 17.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법상의 근거 작성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답지는 안 거둘 거니까 채점까지 다 포함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채점까지. 채점까지. 자,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질문할 것도 꼭 체크해 오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